시사. 안녕하세요. 전종철의 전격 시사 진행을 맡은 전종철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10대 중학생에게 피습당했습니다. 이 남성은 돌로 배 의원 머리를 내리쳐서 배 의원은 봉합수술을 받았는데 생명엔 지장이 없습니다. 여야는 일제히 테러를 규탄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올해 GTX-A를 개통해서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방송에선 배현진 의원 피습 소식과 정치권 현안 자세히 짚어봅니다. 1월 26일 금요일 전종철의 전격 시사 출발합니다. 전종철의 전격 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합니다.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9730, 콩 어플은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채널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명품 콘텐츠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뉴스 브리핑 KBS 보도본부 우정화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배현진 의원이 어제 한 남성에게 돌로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지금 배 의원 상태 어떻습니까? 네, 이 배 의원은 우선에 이 머리에 피를 흘려서 순천향 병원으로 좀 응급 옮겨진 뒤에 의식이 있는 상태로 응급실에 들어갔습니다. 현재는 긴급 봉합 수술을 마치고 일반 병실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순천향대 병원 측이 어제 이 치료 상황을 설명하는 긴급 브리핑을 열었는데요. 박석규 이 신경외과 교수는 응급으로 이 배 의원에 대해서 CT 촬영을 하고 두피 열상에 대해서 1차 봉합을 했다면서 두피에 1cm 열상을 입어서 2번 스테이플러로 봉합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두피 열상과 또 부종이 있어서 부어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는데요. 그러면서 배 의원이 응급실에 왔을 때 의식은 명료한 상태였지만 이 두피에 출혈이 좀 있었고 굉장히 좀 불안한 상태를 호소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경찰이 피의자를 잡아서 조사해 봤더니 10대 중학생이라고요? 네, 이 경찰에 따르면 좀 황당하게도 이 가격을 한 남성은 10대 중학생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어제 경찰 조사를 받은 뒤에 이 중학생은 미성년자인 점과 또 현재 건강 상태를 고려를 해서 오늘 새벽에 응급 입원 조치가 됐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사건 당시 이 10대 중학생은 두 차례나 배 의원의 신분을 확인한 뒤에 주먹만한 크기의 돌로 배 의원의 머리를 가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피습 당시 영상이 좀 공개가 됐는데요. 영상을 보면 이 중학생이 배 의원에게 말을 건 뒤에 갑자기 좀 덤벼들어서 순식간에 폭행을 시작합니다. 불과 10여 초 사이에 이 중학생이 이 배 의원의 머리를 15차례 안팎으로 좀 가격을 하는데요. 배 의원이 쓰러진 뒤에도 폭행은 계속됐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이 중학생이 퇴원을 하는 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함께 공범 여부 등도 함께 수사를 할 예정입니다. 정치권도 일제히 우려를 나타냈어요? 네, 이 우선 대통령실은 배 의원의 빠른 쾌유를 빈다면서 이번 사건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며 엄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배 의원이 이송된 병원을 급히 찾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절대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라면서 그러면서 이 막연한 추측과 분노로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려서도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얼마 전 피습을 당한 이 이재명 대표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믿을 수 없는 사건에 상처가 저릿해 온다면서 어떠한 정치 테러도 용납돼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명백한 정치 테러라면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낱낱이 밝혀달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네, 국회로 가봅니다. 여야가 어제 본회의에서 결국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에 합의하지 못했죠? 네, 이 합의가 안 되면서 본회의 처리가 결국 불발됐습니다. 그래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동안 유예할 수가 없게 됐고 이 최종적으로는 내일부터 사실상 거의 모든 사업장에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합의를 못한 이유 뭔가요? 네, 좀 막판까지 쟁점이었던 이 산업안전보건청의 설치 문제를 놓고 여야가 입장차를 좀 못 좁혔기 때문입니다. 여당은 이제 중소기업과 영세상인은 최악의 경우에 폐업을 해야 한다면서 야당을 향해서 비정하다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반면에 야당은 정부 여당이 그동안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으면서 공포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여야 협상이 막판까지 좀 지지부진하자 윤석열 대통령도 나서서 개정안 통과를 촉구를 했었는데요.
안전에 이견이 있을 수는 없지만 이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처지도 생각해야 한다라고 통과를 촉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고 내일부터 전면적으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되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합니까? 네, 좀 핵심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사망사고 등이 발생을 하면 사업주를 처벌하는 게 이 법의 핵심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보면 사업장에서 1명 이상이 사망을 하거나 부상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안이 이 법입니다. 50인 이하 사업장이 대상이니까 중소기업은 물론이고요. 뭐 동네 식당, 빵집 이런 곳에도 모두 적용이 돼서 뭐 소상공인들이 거의 해당이 된다고 봐도 사실 무리가 아닙니다. 일단 여야는 2월 국회까지 뭐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인데 뭐 일단 당장 뭐 내일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현장의 혼란은 피할 수가 없어 보입니다. 최근 대통령과 여당 비대위원장 사이 갈등이 일단은 봉합되는 분위기 속에 여당 내부에서 이 문제를 일단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해요. 네, 어제 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번 사태와 관련한 기자들 질문을 계속 받았는데요. 기자들에게 한동훈 위원장이 한동훈 위원장에게 기자들이 좀 질문을 계속하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뭐 제가 김 여사에게 사과를 얘기한 적이 있던가요? 라면서 김건희 여사가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자신이 밝힌 적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자들이 뭐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한동훈 위원장이 염려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재차 물으니까 제가 한 말 그대로 좀 이해를 해주면 감사하겠다면서 더 이상 언급을 하진 않았습니다. 사실상 김건희 여사가 사과해야 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선을 그은 건데 이걸 두고 공을 좀 용산 대통령실로 넘겼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사과를 요구했던 김경률 비대위원도 당내 현안에는 말을 좀 아끼면서 야당을 향한 공세를 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 박정아 수석 대변인은 김 여사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대통령실의 후속 조치를 기대하면서 지켜보고 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좀 여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공세를 계속하고 있죠? 네, 민주당은 이번 갈등의 원인으로 꼽히는 이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공세를 펴고 있는데요.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 문제를 방치하고 사과를 하면 일이 끝날 것처럼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면서 검찰 수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2달 뒤 수서에서 동탄 구간 개통을 시작으로 GTX가 본격적으로 운행됩니다. 정부가 134조 원을 투입해서 GTX로 수도권 교통을 개선시키겠다는 이런 대책을 발표했어요. 네, 이 GTX가 말씀하신 대로 2달 후부터 수서에서 동탄 구간 개통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운행이 됩니다. GTX A 노선입니다. 최고 시속이 180km에 달하는데요. 이렇게 빠르다 보니까 개통이 되면 수서부터 이 동탄까지는 19분, 파주 운정에서 서울역까지는 20분 만에 다닐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어제 민생 토론회를 열어서 GTX를 포함한 교통 격차 해소를 위해서 민간 재원까지 투입을 해서 이 134조 원을 투입해서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때마침 어제는 또 GTX-C가 이 착공을 했는데요. 덕정에서 수원을 이어서 오는 2028년에 개통이 되고 2030년 개통 계획인 GTX B 노선은 인천에서 마석까지 운행이 됩니다. 네,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네. 또 정부가 지방에도 GTX와 같은 급행철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죠? 네, 정부가 우선 이 지방 대도시권에 수도권 GTX와 같은 광역 급행철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에 먼저 이 대전과 세종, 충북을 잇는 광역철도 노선이 이른바 이 CTX라는 이름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 노선이 완공되면 기존에 1시간이 걸리던 정부 세종청사와 정부 대전청사 간 이동 시간이 1시간에서 15분으로 단축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우선 아무리 좀 민간 자본을 가져온다고 하지만 워낙 좀 막대한 자본이 드는 대규모 사업들입니다. 노선별로 사업성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민간 투자 유치를 좀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또 자치단체 간의 이견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지도 사업의 중요한 변수입니다. 특히나 좀 사업이 워낙 크다 보니까 몇 년에 걸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소식이 전해진 뒤에 부동산 시장도 관련 부동산 시장도 들썩인다고 하는데 정말 좀 오랜 공사 기간이 필요하고 주민 반대와 같은 여러 변수도 많기 때문에 좀 긴 호흡을 갖고 이 GTX 사업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나온다고 해요. 네, 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오후 2시에 나옵니다. 지난 2019년 2월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공무상 비밀 누설, 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지 무려 4년 11개월, 약 5년 만에 이번 결과가 나오는 건데요.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임기 6년 동안 임종환 전 법원행정처 처장과 이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인 구상을 보고를 받은 뒤에 승인을 하거나 또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대법원장이 직무 관련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입니다.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요. 네, 이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이 억지 추측을 통해서 수사권을 남용을 하고 있다면서 무죄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재판 독립을 파괴하고 특정 판결을 요구를 해서 법관의 독립이라는 헌법 가치를 철저히 무시했다면서 징역 7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법원이 지난 2019년 3월에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연 이후 지난해 9월 결심까지 무려 290차례나 재판을 열었는데요. 오늘 그 길었던 과정의 결과가 오후 2시에 발표가 됩니다. 네, 프로축구 제주 유나이티드 골키퍼였던 유연수 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당해서 하반신 마비 장애를 입었고 결국 선수 생활을 그만뒀었죠. 그런데 가해자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어요? 네, 이 유연수 선수의 축구 선수 생명을 앗아간 이 음주운전 피고인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받아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특정 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이 36살 A씨에 대해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결과가 무겁고 또 음주운전 전력까지 있는 점을 들어서 징역 4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A씨가 지난 2022년 10월 18일 새벽 5시 40분쯤에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좀 차를 몰다가 유연수 씨가 타고 있던 차를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결국 유 씨는 하반신 영구마비라는 큰 장애를 입고 선수 생활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A씨는 이 사고 후에도 단 한 번도 이 유연수 씨 측에 사과를 건네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서야 뒤늦게 좀 변호인을 통해서 서면으로 사과문을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합니다. 유연수 씨 측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가족들과 논의한 후에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국민이 지도 한 장 때문에 중국 공항에서 한때 억류당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대체 어떤 지도였기에 억류를 당한 겁니까? 네, 이 갖고 있던 수첩에 지도가 그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 문제의 지도에 타이완이 별도의 국가처럼 표기됐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런 황당한 일을 당한 사람은 70대 한국인 남성인데요. 중국 선양의 타오셴 공항에 1시간가량 억류가 됐습니다. 공항 세관원들이 지도에 타이완이 별개의 국가처럼 표기가 됐고 또 신장 지역이 중국 국토에서 빠져 있다면서 사무실에 좀 따로 데려가서 조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 남성 수첩에서 지도를 뜯어내서 세관에 맡기고서야 풀려났다고 하는데 1시간 이상이 걸렸다고 하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정화 기자 수고했습니다. 지금 시각 7시 33분입니다. 오늘도 아침 공기가 차갑지만 낮부터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영하 6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 높은데요. 한낮에 서울이 3도, 대전 5도, 강릉 6도, 광주 7도, 부산 9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3도에서 5도 정도 높겠습니다. 일부 중부 내륙과 경북에 남아있는 한파특보도 차츰 완화가 되겠습니다. 제주 산지는 오전까지 1cm 미만의 눈이 좀 더 오겠고 모레 새벽에 또 한 차례 제주도에 눈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주말엔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5도, 전주와 대구 영하 2도 등 이맘때 추위를 보일 텐데요. 다만 내일 오전 서쪽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경상권 해안은 너울성 파도가 높은 가운데 대기가 건조해 화재 예방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영하 6.9도입니다. 날씨 정보 박다효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김민혜 씨입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도로 곳곳으로 출근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방향으로 계양 부근 5차로에서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하셔야겠고요. 서운 분기점에서 송내까지는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양산 부근으로 주춤하고요. 더지나 기흥에서 수원 사이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이후 달랜에서 반포까지 9km 정체인데요. 양재에서 서초 부근 2차로에서는 추돌 사고 났습니다. 아직 처리 전이고 2차로가 막혀 있어서 뒤로 정체입니다. 반대 부산 쪽은 한남에서 서초, 더지나 신갈 분기점에서 수원 사이로 각각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전종철의 전격 시사. 전종철의 전격 시사는 2024년 갑진년을 맞아서 민생의 최일선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장들과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과 함께합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해 2023년 세종시는 국회 세종의사당 국회 규칙안을 통과시키면서 미래 전략 수도의 기반을 다지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2024년 올해 시정 운영의 주안점은 어디 두고 계신지 일단은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네네. 세종특별자치시는 아시겠지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건립되는 도시죠. 수도권 기능을 분산시키고요. 그리고 첨단 도시를 만들어서 국가 경쟁력을 높인다. 이런 목적으로 시작된 도시인데요. 그 목적에 부합되게 작년에는 국회의사당 설립이 확정이 됐습니다만 올해도 이제까지 제가 생각해왔던 여러 가지 계획들 그 기반을 조성한 한 해였다면 올해는 이제 그 착실하게 실천을 해서 집행에 옮기는 그런 한 해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이제 국민적 관심을 끄는 게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문제입니다.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의 의미를 좀 먼저 짚어주세요.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도권 기능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세종시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수도라는 게 무엇인가라는 것을 살펴보면 헌법재판소의 해석에 의하면 수도란 국가 원수와 국민의 대의기관, 즉 대통령과 국회가 있는 도시를 수도라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세종시가 처음에는 행정수도로 시작을 했지만 그다음에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바뀐 이유가 바로 대통령실과 국회가 없기 때문에 수도라는 이름을 못 붙인 것이죠. 그런데 작년에 대통령 제2집무실 그리고 세종국회의사당 건립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제는 국회와 대통령실이 세종시에 입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의미는 뭐냐면 기관을 이전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이제 제2의 수도로 국가가 인정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의미로 저는 새기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언제 첫 삽뜨고 언제 완공되고 언제 가동되는 것인지 이것도 좀 궁금해요. 그러시겠죠. 지금 설계비라든가 기본 영역이라든가 하는 것은 올해 예산에 다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이제 설계에 들어가고 대통령 집무실 같은 경우에 그리고 국회도 이제 금년부터 기본 계획 내지는 설계에 들어갑니다. 네. 이미 국회에서도요, 이 세종의사당 설치에 관한 추진단이 발족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 이제 착수가 되면 2028년도나 1, 2년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한 29년도에는 세종시의 대통령 제2집무실하고 그리고 세종국회의사당이 건립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시장님은 국회 세종의사당이 건립되면 상원은 서울에 하원은 세종에 두는 구조로 이제 양원제를 도입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헌법 개정 문제에서 많은 토론도 또 필요할 거예요. 그렇지만 양원제가 도입되면 어떤 변화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는 이제 우리가 좀 직면해야 될 시대적 흐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OECD 국가나 G20, G7 어느 국가를 봐도 선진국에서 양원제를 도입하지 않는 나라는 예외적으로 스위스나 터키,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나라가 거의 모든 부분에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는데 지금과 같은 단원제 구조로
국회 다수당을 확보하면 정책과의 예산을 독점한다든가 아니면 중요 정책들을 5년마다 좌지우지한다든가 이런 구조로는 선진국에 걸맞는 국정 운영 체제라고 저는 보기가 어렵지 않겠나. 그리고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이 정치의 양극화, 대립, 갈등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국회 운영 체계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도 이제 양원제를 검토할 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그 양원제를 도입하는데 물리적 조건이 이제 갖추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세종에 내치나 민생을 다루는 세종 국회의사당이 생기고 또 여의도에는 국방, 외교, 통일만을 전담하는 또 여의도 의사당이 있다면 이게 양원제적 요소를 갖추는 그런 체계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져서 크게는 그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 국정 운영에 큰 흐름을 갖고야 된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물리적 기반이 갖춰졌다라고 생각해서 이제는 대한민국도 양원제를 검토할 때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세종시가 출범한 지 11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네네. 경제 자족도시로 성장하려면 중앙행정기관 이전 외에도 지역의 산업기관이 아마도 필요할 겁니다. 세종시 미래 먹거리를 위한 산업 어떤 게 있습니까? 여기는 말씀드렸다시피 첨단 도시로서 첨단 기술 산업 그리고 스마트 도시로서의 기능을 확보하면서 미래 먹거리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 이전으로는 자족 기능이 부족하고요. 네. 그래서 경제 자유구역, 또 교육 특구, 또 기회발전 특구라는 정부가 추진하는 그런 특구를 세종시에 두어서 이것이 자족 기능을 확충함으로써 세종 시민의 경제 자족 도시로서 확충해야 되는 그런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네. 세종시는 특히 양자과학기술, 양자산업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지난해 미국, 네. 일본 방문해서 세계적 석학이나 네. 기업 관계자들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맺으셨죠? 어떤 구상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첨단 산업이라든가 스마트 도시로서 가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소위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는 과학기술이 있습니다. 그것이 AI 그리고 바이오 산업 그리고 양자 컴퓨터로 보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 우리나라 생각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같은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죠. 네. 그중에서 저는 양자 컴퓨터 부분이 우리 세종시에 카이스트가 있고 그리고 지식산업센터가 세종시에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양자 컴퓨터를 연구하고 또 카이스트라는 유수한 인재들을 육성하고 이렇게 하면서 세종시에 양자 컴퓨터 빌리지를 만드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위해서 제가 작년에 하버드 대학하고 MIT 대학의 양자 컴퓨터 교수들을 다 만났어요. 네네. 그래서 이런 취지를 말씀드리고 카이스트와 그리고 MIT, 하버드 그리고 하버드 대학 교수가 출자해서 만들고 있는 큐에라라고 하는 양자 컴퓨터 회사가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과 작년에 MOU 업무 협약을 맺어서요. 세종시에 앞으로 양자 컴퓨터를 특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연구 기능, 교육 기능, 산업 기능을 갖추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꿈의 암 치료기라고 하죠. 세종시는 중입자 네네. 가속기 암치료센터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네. 언제 설립되는지 또 설립되면은 그에 따른 기대 효과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이거는 참 굉장히 대단한 성과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네. 이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는 우리 세종시의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업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중입자 가속기라고 하는 것은 아직 우리 기술로서는 개발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는 도시바 ESS라고 하는 도시바 기술로 이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이 전 세계에서 이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를 도입하려고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리고 도시바 측으로는 이 가속기 센터가 4년에 하나 건립될 수 있을 정도의 거대한 규모예요. 약 3,000평 필요하고요. 조그만 초등학교 하나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우선 공고를 어디다 할 것이냐라는 건데 제가 일본에서 유학도 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연구를 찾아서 작년에 일본에 가서 도시바 측하고 우리 세종시에 우선 공급을 하겠다라는 MOU보다는 조금 강한 그렇군요. 그런 협약을 맺고 왔습니다. MOC. 그래서 MOC라고 하는 것은 이제 커미트먼트라고 해서 약속이라는 좀 강한 약속을 말하는 건데요. 그렇군요. 법정 구속력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MOC의 내용으로는 28년도에 세종시에 이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죠. 그렇군요.
네. 지난해 말 세종시가 대한민국 문화도시 후보지로 지정이 네네. 됐습니다. 올해 말 네네.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최종 심사가 이제 있다고 하는데 문화도시 네. 지정의 의미는 뭔지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아이고 중요한 거 물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세종시는 세종대왕의 이름을 딴 도시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글을 상징하는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글과 한국어가 전 세계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CNN의 조사한 바로 의하면 전 세계 학습 언어 중에서 우리 한국어가 7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 세계인의 한국어 열풍을 받아줄 만한, 그리고 이제 한국어가 더 이상의 한국인만의 언어는 아니다라는 세계적인 인식을 가질 때 체계적인 발전도 시키고 교육도 시키고 확산도 시킬 수 있는 거점 도시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해서 세종시에 한글 문화도시라는, 한글 특화도시라는 것을 신청을 했고, 문화체육부에서 그 내용을 인정을 해주어서 작년에 문화도시로서 예비 지정이 됐습니다만, 저는 제가 행복도시 건설 청장이라는 세종시 건립에 대한 책임을 맡은 적이 있는데요. 세종시는 세종시답게 교량이라든가 한 학교라든가 이런 이름들을 전부 다 우리말로 줬어요. 한빛초등학교라든가 뭐 그런 한글 사람 또는 한글 문화의 거점 도시로서 세종시를 발전시키겠다. 그런 포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정 4기 공약사항으로 버스 무료화를 추진하시다가 지난해 말에 월 정액권 개념인 세종 이응패스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이응패스가 뭔지 또 이응패스를 대안으로 선택한 이유까지 함께 설명을 해 주세요. 세종시에 사시다 보면 또 와보신 분들이 세종시가 참 아름답고 좋은 도시다라는 느낌을 가지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통이 좀 불편하다라는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 이유는 세종시가 자전거라든가 인도 위주의 도로 체계를 처음에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 차도가 좁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출퇴근 시간 같은 때 굉장히 차가 밀리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로를 더 넓힐 수는 없고 대중교통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우리가 유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버스나 지하철 같은 것이죠. 지하철은 없으니까 버스를 더 많이 타게 하시기 위해서는 버스 운행 노선이라든가 버스 운행 대수를 대폭으로 늘리고 동시에 버스를 뭐 무료로 이용하게 하겠다는 과감 발상을 한 건데요. 최근에 여러 가지 재정 상황도 있고 그리고 일부 전문가들이 무료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응 패스라고 하는, 이응이라는 것은 한글에 시옷 이응하는 이응입니다. 있는다는 뜻이죠. 우리 한글 도시답게 이응 도시 이응 패스를 만들어서 한 달에 2만 원 이응 패스를 구입하시면 5만 원까지, 그러니까 3만 원어치는 공짜로 타는 거죠. 이렇게 유도를 하면 차라리 시민들이 더 이응 패스를 이용할 거다. 그리고 재정도 굉장히 절감이 되고요. 이런 안들을 제시해 주셔서 제가 무료화보다는 그것이 좀 완화적이고 절충적인 면도 있고 효과도 더 크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응 패스로 도입하는 걸로 했습니다. 올해 9월부터 세종시에서 이응 패스를 가지시면 2만 원짜리 타시면 3만 원은 공짜로 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이라든가 우리 70세 이상 어르신께는 제가 약속한 대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해드려서 그분들이 좀 자유롭게 이동도 하시고 교통도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색하고 있습니다. 네, 현실적인 대안을 찾으신 거네요. 네. 세종시는 KTX 세종역 설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송역이나 공주역이 가까워서 이제 반대 논리도 있을 거예요. 네. 그렇다면 현재 추진 상황은 어떤지 또 실제 KTX 세종역이 설치됐을 때 어떤 이점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세종에 KTX 역사를 설치한다는 것은 2003년도에 세종시 설치할 때부터 논의가 됐었던 문제입니다. 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인구가 불과 한 7만 밖에 안 됐고요. 그리고 인근에 오송역이 있기 때문에 오송역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한 것인데 지금 세종시는 이제 인구가 40만, 앞으로는 70만까지 발달될 도시이고요. 또 전국의 광역시 중에서 KTX 역사가 없는 시는 세종시가 유일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서울에서 오송역에 오시는데 한 45분 걸립니다. 그리고 오송역에서 택시를 타고 세종시로 들어오는데 한 40분이 또 걸리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종의 KTX를 간이역을 만들어서 오송역에도 세우고 일부 KTX역은 세종시에도 세울 수 있도록 하자라는 주장이 한 10여 년부터 쭉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인구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좀 부족해서 그동안 경제적 타당성이 좀 부족하다 그랬는데 작년에 이제 국회의사당도 다시 생기고 대통령 집무실도 오고요. 이런 여러 가지 여건 변화가 있어서 용역을 다시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이제는 1.06이라는 경제적 타당성이 충분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송역도 살리고 공주역도 살리고 하면서 세종 KTX가 간이역을 만든다면 세종 시민들도 그리고 인근에 있는 공주나 유성에 계시는 분들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본격적으로 KTX 역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이제 중앙부처와 이제 협의를 하고 추진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세종시는 대전보다 재미없는 도시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오명을 벗기 위해서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를 준비 중입니다.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비단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세종시를 지나가는 금강을 세종시 구간만큼만 한글 이름으로 비단금자잖아요. 그래서 네네. 비단강이라고 한 것인데 거기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응달이라고 하는 것도 금강, 비단강 위에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호수공원이나 중앙공원이나 국립수목원이 전부 다 금강 주변에 다 입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번에 세종보라는 해체 결정에 따라서 물이 많은 흐르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4월부터는 세종보가 다시 가동이 되는 걸로 정부가 결정을 했고요. 금강에 이제 물이 찰랑찰랑 차게 되면 이제 바로 금강을 중심으로 해서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라 해서 이제 호텔이라든가 수변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수상 레이저 시설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설치를 해서 이쪽에 좀 경제나 관광을 활성화시키겠다. 그런 생각에서 제가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라고 불렀습니다. 네. 세종시는 전국에 몇 없는 매년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인데 이런 세종시마저 점차 청년의 순유입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은 있으신지 또 하나가 있어요. 또 세종시가 수도권 인구 흡입력은 떨어지면서 충청권 인구만 흡입하는 블랙홀로 전락했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대응 방안은 있으세요? 두 가지 지적이 아주 아픈 지적인데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렇게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종시의 젊은이들이 이제 말하자면 수도권으로 이제 빠져나간다라는 말씀이신데 그거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오히려 젊은이들이 세종시로 많이 유입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네네. 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청년들이 서울 하는 건데 서울에 일자리가 있고 서울에 교육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세종시에서는 바로 뭐 고려대학을 비롯해서 서울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7개 대학이 같이 운영하는 공동 캠퍼스를 올해 설립을 해서 가을 학기부터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대학을 다니는 그런 학생들이 세종시로 다시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 대학이 세종시에서 좀 명문대학 그리고 좀 특별한 대학들을 만들어서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내지는 젊은이들이 세종시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올해부터는 다시 마련은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충청권에 있는 인구들이 세종시에 들어오고 수도권 인구가 말하자면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오지 못한다라는 것은 뭐 지적된 말씀 맞는데요.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회가 들어오고 또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온다면 그리고 제가 구성하고 있는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라든가 또 학교라든가 교육특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착실하게 추진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부터는 10년밖에 안 지났지 않습니까? 네. 기반이 갖춰지면서 수도권의 인구도 저는 세종시로 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네.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세종시의 미래는 어떤 모습인지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인지 이제 시간 관계상 한 1분 정도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세종시를 당초에 우리가 목적한 대로 제2의 수도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세종시를 스마트 도시이자 첨단 도시로 만들어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희망을 갖고 사는 그리고 자족 기능이 있는 그런 세종시의 3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그런 계획들을 작년에 세웠습니다만 올해는 이제 착실하게 추진할 한 해이기 때문에 뜻을 세우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유지 필성을 목표로 세종시를 발전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올해가 세종시 도약의 또 다른 해가 되겠네요.
그렇게 기대해 주시고 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종철의 전격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알고 계시나요? 겨울철에 심해지는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계절관리제 차량 운행 제한 제도가 시행됩니다.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수도권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 진입하여 운행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저공해 조치 차량은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저공해 조치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전산 시스템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에서 가능합니다.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하늘 만들기.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안녕하세요. 저는 리필스테이션 알뱅상점에서 매니저이자 캠페이너로 근무하고 있는 김하은입니다. 큰 쓰레기통에 남은 음료, 빨대, 컵홀더 이런 것들이 마구잡이로 버려져 있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이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재활용에 기대는 게 아니라 애초에 쓰레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제로웨이스트에 관심을 갖고 실천하다 보니 이렇게 이 분야에서 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자기 용기를 준비하고 직접 담고 무게를 재는 과정이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게 막상 한번 해보면 별거 아니구나, 되게 쉽게 쓰레기를 줄일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이용해보면 느낄 수 있거든요. 현대사회에서 애초에 쓰레기가 아예 안 나오는 삶은 불가능해요. 모든 걸 다 내가 생산하는 삶을 살 수는 없으니까요. 다만 계속 의식하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방에 텀블러와 손수건을 챙기고 비닐봉투를 거절하고 액체 제품을 고체 제품으로 바꿔보고, 그래도 써야 하는 액체 제품은 이런 리필 스테이션을 이용해보고 하나하나씩 쉬운 것부터 시작하다 보면 생각보다 할 수 있는 게 많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완벽해야 된다는 강박을 버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오늘 아침도 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부 중부 내륙과 경북에 한파특보가 남아있는데요. 낮부터 기온이 올라서 주말엔 이맘때 추위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영하 6도, 정선 영하 13도 등 중부 내륙은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졌습니다. 나오실 때 목도리나 장갑으로 보온에 신경 써주시고요. 도로가 얼어있는 곳도 있어서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원주가 3도, 대전 5도, 광주 7도, 부산 9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3도에서 5도 정도 높겠습니다. 제주 산지에 오전까지 1cm 미만의 눈이 오다 그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해안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주말엔 아침 기온이 1도에서 3도 정도 더 오를 텐데요. 다만 대기가 정체하면서 내일 오전 서쪽 지역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제주도는 모레 새벽에 또 한 차례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강원 동해안과 경상권 해안은 당분간 높은 너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들 지역 대기가 건조해서 화재 예방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동해상엔 풍랑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먼바다는 내일 새벽까지도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영하 6.8도입니다. 박대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전종철의 전격 시사. 또다시 일어난 정치 테러에 여야가 한 목소리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국회에선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 쌍특검 법안 재의결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당면 정치 현안 등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박찬대 최고위원님을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이렇게 이제 호칭해도 전혀 무리가 없겠죠. 저기 최고위원 중에서는 예. 저번 때 이제 그 정성호 의원이 나오셨는데 네. 친 이재명계 좌장 그랬더니 자기 좌장 아니라 그래서 좀 겸손하신 스타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대표 아닙니다. 주변에는. 예. 여튼 최측근이라고 다들 알고 있고요. 일단 저 배현진 의원 얘기부터 좀 하고 갈게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피습을 당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피습 충격이 가시기 도전에 벌어진 또 다른 정치인 테러. 많이 놀라셨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저번에 이제 이재명 대표 테러 피습 현장에 같이 있으면서 그 피를 흘리고 누워 있다가 응급 이송되는 장면을 봤었는데요. 그때도 사실 실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라고 했는데 얼마 안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배현진 의원 또 이렇게 피습되는 내용과 동영상을 봤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참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하고요. 정말 우리나라 정치가 이게 전쟁이구나. 근데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도 같이 싸우고 있구나. 근데 그것이 서로 정책과 의견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징후의 형태로 폭력으로 피습으로 상대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염려도 많이 되고 우리 정치인들도 큰 책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야는 한 목소리로 정치 테러를 이제 규탄을 했습니다. 불과 20여일 전에 테러당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될 일이다 라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을 수 없는 사건에 상처가 저릿해온다. 무슨 뜻일까요? 아무래도 그 피습 현장에 있었던 사실 그때 퇴원할 때 제가 대표님하고 한번 말씀을 나눴어요.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라고 했더니 대표께서 현장에서 의식이 있을 때 정말 여기서 죽는구나 이런 생각도 가졌다고 합니다. 정치 현장에 나설 때 테러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경우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 있어가지고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무방비 상태이거든요. 특히 우리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항상 민원인들, 국민들, 지지자들뿐 아니라 반대하는 사람들하고도 사실 의견을 나눠야 되지 않습니까? 뭐 화재 현장도 그렇고 그다음에 민생 현장도 그렇고 이렇게 늘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만나고 접촉하고 함께 해야 되는데 언제든지 테러의 가능성이 있고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거 참 문제다. 이거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것을 해결해야 될 것인가. 정치인만의 문제도 아니고 국민만의 문제도 아니고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이기는 한데 이런 범죄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 진상조사 뭐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누구보다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마음이 저릿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아마 그 충격을 다시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같은 입장으로 배현진 의원에 대한 뭐 위로라든가 쾌유를 바라는 마음도 같이 표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역시 절대 일어나서 안 될 일이라면서 막연한 추측이나 분노로 인해서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려도 안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역시 이제 철저한 수사나 진상규명 필요하겠다는 얘기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 조금 이제 이어지는데 정말 이런 정치인 테러가 예상치도 못하게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벌어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총선 국면이잖아요. 네. 수많은 후보자들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만약에 확산되고 모방범죄나 이런 식으로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재명 대표께서도 수많은 지지자들뿐 아니라 군중 속에 몸을 던졌기 때문에 사실 목숨에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는 각오를 늘 해뒀던 것 같아요. 옛날에 바둑을 두면서 목숨을 두고 둔다 이런 말을 했던 네. 기사가 있었는데 사실 저희들도 목숨을 걸고 정치하는 상황까지 온 것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우리나라의 현안 문제라든가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생각을 하면 목숨을 걸고 정치를 한다라고 하는 자세는 바람직하고 좋은 자세일 수 있지만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해봐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특히 제가 아까 총선 국면이라는 말씀을 드린 건 이거 어떻게 좀 경호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또 후보자는 너무 많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가지고 이거는 사설 개인 경호들을 다 해야 되나 아니면 어떤 국가나 공권력 차원에서 좀 해줄 수 있는 게 있을까 이러는데 저도 잘 확신은 없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죠. 네. 그래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이제 비슷한 거를 제가 배현진 의원 테러와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을 드리면 이런 정치 테러 이면에는 지나친 양극화 정치, 대결 정치, 혐오 정치라 할까요? 증오의 정치 이런 게 한몫한 것 같아요. 네. 저도 지금 국회 내에서 일치를 위한 정치 포럼이라고 하는 국회의원 연구 모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기본은 그거예요. 여야 정치인이 대한민국 공동체 세계 평화를 위해서 공헌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본인뿐 아니라 상대 정당에 대해서도 그것을 인정하고 협치를 해나가고 일치를 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회장인 저조차도 그것을 마음으로 못 먹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그러한 정치의 방향을 지향하고 있지만 지금 현실 정치 발을 내디딛고 있는 땅이 너무나도 험난한 상황까지 온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큰 변화가 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헌 합의가 불발됐습니다. 여야는 이번에도 이제 서로 니탁 공방을 하고 있는데 이제 보니까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문제에 대한 입장차 이제 좁히지 못한 것 같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요구사항을 추가하면서 합의가 어려워졌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우리 어제 그렇지 않아도 의총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홍익표 원내대표가 새로운 추가된 것은 없다. 서로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 이행되지 못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다만 법이 통과된 지 2년이 됐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2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 시행을 위한 준비를 그동안 손 놓고 있었던 것 아닌가. 2년이 다 된 상황에서 지금 와서 또 다시 그대로 유예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좀 무책임하다. 정부 여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적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정부가 법안 시행을 위해서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여당도 같이 함께 비판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시행을 유예하고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야당을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결국 국정이라든가 법 시행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1차적인 책임은 정부 그리고 여당에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네. 네. 이른바 쌍특검 법안 표결도 미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이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이 문제하고 연계해서 보고 있는 건지 또 일각에선 국민의힘 공천이 진행된 뒤에 그 탈락자들 표를 모아서 가결시키려고 이렇게 표결을 미루고 있다 이런 시선도 있거든요. 이런 주장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거부권이 지금 남발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9번째 거부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소야대 국면에서 거부권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는 높아지고 있지만 거부권 정권이다라고 할 정도로 3권 분립 이것을 위협할 정도의 거부권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야당 그다음에 국민들의 염려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권력자와 그 가족에 대한 범죄 수사에 대해서 봐줘야 된다라고 하는 태도는 잘못된 태도라고 보이고요. 토론회를 통해서 보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가족들의 범죄 수사를 막기 위한 거부권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부권이 워낙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러저러한 정치적 해석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번에 이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 159명이 길에서 이렇게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서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지 특히 선진국인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지 진상을 철저하게 조사하자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 이유를 사실 납득하거나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민주당이 선거제와 관련해서 이제 아직까지 결론을 못 내고 있는 것 같아요. 병립형과 연동형 뭐 또 절충안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 있는데 이게 결론 내기가 어려운 이유 또 언제쯤 가닥이 잡힐 거라고 보세요? 예, 결론 내리기 어려운 것은 아직 의견을 하나로 모으지 못해서 그런 건데 네네. 그렇지만 언제까지 미룰 수는 없다 보니까 그래서 홍익표 원내대표 말대로 1월 말까지는 이것을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 아닌가. 총의를 모아서 하나의 단일한 의견을 내기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여러 가지 이렇게 범위가 스케일처럼 있는데요. 네. 뭐 완전한 병립형 회귀와 또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는 완전한 준연동제 시행 그 두 가지가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못하다라는 인식은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사실 논의되고 있는 것들은 연동형 비례와 그다음에 이중등록제 정도가 들어오면 네. 혹시 이 부분으로 합의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여야 간에 그거에 대한 합의가 아마 진행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 합의가 무산된다 그러면 현재의 준연동형 제도를 그대로 시행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세 가지 선택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성정당을 전혀 만들지 않는 방법. 아니면 완벽한 위성정당을 만드는 방법. 네. 아니면 야당과 시민사회가 제시하고 있는 연합 비례정당을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너무 다양한 의견이 있다 보니까 충분한 의견을 모아서 결국은 지도부나 당대표의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홍익표 대표께서는 선거법은 양자 간의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국힘과 합의할 내용이 있는지 마지막까지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월 말이 다 되어 갔는데 좀 더 노력하시고 만약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단을 내려서 사실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과 입장자 좁히는데 시간이 걸린다. 네. 그런 말씀이시고요. 공천 갈등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검증이 부적격 판정을 받은 전병헌 전 의원이 이제 탈당을 했어요. 탈당하면서 그 이제 상당히 좀 원색적인 표현, 거친 표현을 썼습니다. 시스템 공천이 사천 공천으로 돼간다. 13시 아첨 경쟁에 왕조영 사당으로 변질된 가짜 민주당을 떠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전병헌 의원의 발언, 그다음에 이제 공천 탈락으로 이어지는 부적격 판정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지금 시스템 공천을 하기 위해서 지금 최선은 다하고 있거든요. 이게 사당화됐다라고 하는 뭐 비판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동안 부적격 대상자들을 보게 되면 소위 말하는 친명을 표방하고 있는 분들도 참으로 많이 사실은 부적격 판정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적격, 부적격은 검증위원회가 보다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사전에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도부라든가 당대표의 의견이 반영될 여지가 상당히 적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뭐 최근에 뭐 강의원이라든가 아니면 정의찬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누가 보더라도 완전히 이재명의 측근으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들인데 다 부적격 처분을 받았거든요. 네. 부적격 처분에 대해서 사실은 불만이 있고 비판을 하고 있는 부분은 안타깝지만 결국 공천 과정 속에서 이러한 불만들은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정은 이해하는데 오랫동안 몸담고 사선의원에 사실 청와대 근무까지 하셨던 분이 당을 떠나면서 비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네. 이른바 이제 자객 출마 이제 논란도 있어요. 그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이 이제 윤영찬 의원 지역구 성남 중원에 네. 그다음에 양이원영 의원이 양기대 의원 지역구 광명을에 이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이게 친명 마케팅 혹은 뭐
친명 비명 갈라치기에 따른 출마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그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간절하다 보니까 친명을 주장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누가 봐도 친명이 아닌데도 친명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아까 테러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정치가 일종의 목숨을 걸고 자기의 모든 것을 하다 보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주장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가끔씩은 친명구도 또는 비명구도 또 반명하고 이렇게 대립하는 형태가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이는데 또 불가피한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당내에도 이렇게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한 자리를 위해서 경선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치열함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대당은 또 어떻겠어요? 이런 대결을 피할 수는 없는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건 사실은 싸움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책과 말 그다음에 그 사람이 지향하고 있는 정치의 지향을 가지고서 싸워나가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 탈당한 이현주 전 의원에게 민주당 복당을 권유했고 이현주 전 의원 긍정 검토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 제가 듣기로는 두 분이 어제 만난다는 얘기를 제가 그전에 들었었거든요. 실제로 만나셨는지 어떤 진전이 있었는지 제가 보기에 박찬대 최고위원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두 분이 뭐 만난다는 계획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습니까? 네, 네. 어떤 의원이 저한테 얘기해 준 거였는데 그거는 아니었나 보죠. 사실 이현주 의원이 우리 민주당에서 재선까지 하시고 네. 그다음에 국민의당 그다음에 국민의힘을 거쳐서 지금 거기에 지금 당적을 두고 계신가요? 탈당하셨나 잘 모르겠는데. 탈당했습니다. 탈당했나요? 예. 근데 최근에 윤석열 정권에 대한 정말 날카로운 비판들을 굉장히 많이 하셔가지고 오히려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의 속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경향이 좀 있었고 일부의 평가에 의하면 민주당의 그 수많은 의원들보다 더 확실하고 명확하게 분명한 발언들을 했다라고 하는 호평도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이재명 대표도 그런 인식을 좀 갖고 계신가 봐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혈혈단신으로 민주당 중앙정치에 뛰어들어서 당대표를 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통합을 위한 노력을 그동안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최근에 안타깝게 전 당대표께서 탈당도 하시고 3명의 동료 의원도 탈당을 하는 그런 부분들은 안타깝게 생각했지만 당직 인사라든가 모든 면에 있어 가지고 사실 대사면도 여러 번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과 함께 하고자 하는 분들은 문호를 열어서 통합의 정신을 보이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중에 또 남다른 출중한 지목을 받고 있는 그 이현주 전 의원에 대해서도 그런 심정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다만 현실적인 문제에서는 총선 즈음에 이현주 의원의 복당은 사실 공천이나 출마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고려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현주 의원에 대해서는 또 왈가왈부 반대하는 여론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 보니까 단순한 복당을 넘어서 공천이나 출마와 관련된 부분까지 연결이 되면 현실적인 문제가 조금 더 복잡하지 않나 이런 정도 생각이 듭니다. 와, 제가 지금 네. 드리려는 질문을 바로 먼저 대답을 하셨어요. 제가 어떤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냐면 당 대표가 적어도 재선의원 정도까지 지내는 사람을 만약에 입당을 자기가 나서서 권유를 하려면 그게 공천 문제하고 결부가 안 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중을 얘기한 적은 없으신데 아마 당 대표가 이현주 의원을 바로 만날 시간적인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계획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현주 의원을 잘 압니다. 19대 총선을 같이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소통할 수 있는 사이인데 아직 이현주 의원하고 제가 통화를 하거나 만나거나 이야기를 나눠보지는 않았고요. 뉴스공장이라든가 이런 방송국 또는 유튜브에서는 종종 봐서 안부를 전하고 그러고 있는 사이이긴 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 있어 가지고는 아까 여쭤보신 질문이 근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한동훈 위원장이 민주당 컷오프 방식이 굉장히 정교하다. 어디에도 이재명 대표는 해당 안 된다. 이재명 대표 맞춤형 컷오프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비판할 수는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그런 비판하는 거는 조금 놀랍습니다. 좀 시스템 공천이라고 말해놓고 또 원희룡이라든가 김경률에 대한 뭐 갑작스러운 공천 발표가 깜짝 쇼처럼 이루어져서 뭐 사실 상당한 비판도 있었고 또 대통령실에서도 이것과 관련된 실질적인 경고도 먹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께서 지금 비대위원장 되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익숙하지 않은 정치에 좀 더 집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남의 집안은 좀 나중에 챙기시고 예, 국힘당 내부를 열심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만 예외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반격하고 싶다면 사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만 너무 예외를 적용하시는 것 아닌가. 공정과 상식을 늘 주장을 했지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도이치모터스라든가 아니면 디올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 의혹과 사실 범죄의 냄새가 풀풀 풍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로지 예외를 적용하고 있는 검찰을 총괄했던 법무부 장관 출신 검사 출신이었던 한동훈 장관께서 그런 거 얘기하는 것은 거울 앞에 자기 모습 한번 보시고 말씀해야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제 김경률 위원이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더 이상 밝혀질 게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왜 민주당에만 가면 정쟁화되는 것이냐 이렇게 또 말을 했어요. 그것도 이제 연관되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게 뭐 민주당에서만 정쟁화됐다기보다 물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남들보다 더 많이 비판은 하고는 있는데 김경률 비대위원은 회계사 출신이세요. 네. 그래서 남보다도 뭐 주식이라든가 펀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정보를 더 많이 갖고 있고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과거에 조국 사모펀드 관련해 가지고서 엄청나게 공세를 취했는데 결국 밝혀진 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저는 그것 때문에 자라보고 놀란 마음 소뚜껑 보고 놀랬다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는데요. 도이치모터스는 조국 장관의 사모펀드 논란에 비해서는 너무 구체적인 범죄 증거들이 있어요. 공범들이 지금 계속 유죄 판결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검사 보고서에도 23억에 사실은 부당 이득을 취했다라고 하는 보고서까지 있었는데 아무것도 밝혀질 수 없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23억 밝혀진 거 사실이라는 얘기인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야 되는데 오히려 민주당만 오면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김경률 비대위원이 그 날카로운 비판 정신을 국민의힘으로 감으로 인해 가지고 무뎌지는 거는 같은 회계사 출신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찬대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박순봉 기자 오늘의 주제는 네, 정의당의 비례대표 뭐 잔혹사라고 해야 되나요?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상황들이 있는데 특히 어제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했고요. 그리고 또 류호정 의원이 탈당기를 내기도 했거든요. 네. 이런 상황들을 좀 짚어보려고 얘기를 준비를 해왔고요. 네, 그러니까 두 의원이 동시에 그 의원직을 내놓은 거네요. 한 명은 탈당계, 한 명은 이제 의원직 스스로 포기하고.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먼저 이은주 의원부터 얘기를 해보면은 일단 쉽게 얘기하면 어제 저 의원 그만둘게요 이렇게 사표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의 사표는 국회에 내야 되거든요. 당연히 이제 국회의원은 일반적인 직업, 뭐 회사를 다니는 건 아니고 국민의 대표로 선출돼서 권력을 위임받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만두려면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사직서를 국회의장한테 제출해야 되고요. 특히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동의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어제 이은주 의원 사직안이 투표수 264표 중에 찬성 179표로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반대표도 76표가 나오고 기권도 9표가 나왔거든요. 이제 반대표도 적지 않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네네. 국회의원 임기 이제 넉 달 이상 남았거든요. 네. 왜 그런 선택을 한 건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비례대표직을 승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넘겨주기 위해서 이런 선택을 한 건데요. 지금 정의당이 총 6석이 있거든요. 이 중에 5석이 비례대표인데, 즉 이은주 의원도 비례대표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은주 의원이 지난해 11월에 이제 2심 그 판결을 받았는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받았어요. 이게 어떤 사건이었냐면 21대 국회 들어오기 전에 이 의원이 원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 출신이거든요. 네네. 이제 정의당 내에서도 이 비례대표 자리가 귀하기 때문에 이제 경선을 벌일 거 아니에요. 이런 당내 선거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 서울교통공사 노조원 77명으로부터 정치자금 312만 원을 받았는데 뭐 이런 혐의들이 있거든요. 근데 법원이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라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근데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 이렇게 벌금형 이상이 나오게 되면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의원은 모두 1심하고 2심에서 집행유예형이 나왔어요. 즉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의원직을 최종적으로 잃게 되는 거죠. 확정 가능성이 지금 높다고 보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1심하고 2심이 똑같은 판결이 나왔으니까요. 네네. 그런데 이제 비례대표라는 거는 그 정당에게 주어지는 의석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은 그 지역에서 이겨가지고 본인이 받게 되는데 이 비례대표는 정당 득표율로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면은 다음 순번으로 넘길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렇게 넘길 수 있는 시점이 한정이 돼 있어요. 국회의원 임기 종료 120일 전까지인데 즉 오는 30일 다음 주 화요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2심 판결이 지난해 11월에 나왔는데 만약에 대법원 최종 판결이 이 30일 이후에 나와가지고 실제로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승계를 못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정의당이 가지고 있던 의석수가 한 석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류호정 의원은 탈당을 하냐 마냐 이제 논란이 있었어요. 어제 최종적으로 탈당을 했습니다. 이거 역시 비례대표 의석 문제랑 관련이 있다고 봐야죠. 맞습니다. 이 류호정 의원도 비례대표인데 비례대표는 탈당을 하게 되면은 의석을 잃게 되거든요. 의원직을 잃게 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례대표라는 게 그 정당에 주어지는 의석 개념이니까 당을 스스로 떠나게 되면은 그 자격까지 같이 박탈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 류호정 의원이 정의당 의원이었으면서도 새로운 선택이라고 하는 신당에 참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네. 즉 의원직은 정의당에서 받았는데 실제 활동은 다른 당에서 한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 새로운 선택이 창당한 시점이 12월 8일이거든요. 근데 어제 탈당을 했으니까 50일 정도를 정의당에 있으면서 다른 정당에서 일종의 이중 생활을 했던 겁니다. 류호정 의원도 이런 논란을 좀 의식을 했기 때문에 30일 이전에는 탈당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약속을 해줬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일 이후에 만약에 또 이 탈당을 하게 되면은 승계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고려해가지고 이렇게 했던 거고요. 그리고 어제 국회에 물어보니까 이 탈당계가 실제로 접수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상실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의원들 주로 얘기해 주셨는데 비례대표 후보들 중에서도 논란이 됐던 사람들 많았죠? 네. 류호정 의원이 후보 1번이었고요. 아까 방금 말씀드린 이은주 의원은 5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외에도 비례대표 6번이었던 신장식 변호사는 그 2020년에 비례대표 후보에서 사퇴를 하게 되거든요. 네. 왜 그랬느냐면 2006년부터 7년 사이에 그 음주운전 1회 또 무면허 운전 3회 이걸 했던 것이 알려지면서 여론이 굉장히 나빠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물러나게 됐고요. 또 비례대표 7번인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 16일에 탈당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래대연합으로 합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례대표 8번인 박찬진 전 정의당 부대표는 2022년 9월에 탈당을 했는데 그때 이제 당이 너무 스스로만 옳다고 주장하는 정당이 됐다 이렇게 비판하는 글을 올리면서 떠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들을 쭉 요약을 해보면은 1번부터 10번 중에 5명의 논란이 휘말렸다. 즉 이 중에서 이제 2명 의원들은 그만두게 된 거고 2명은 탈당을 했고 1명은 이제 비례대표 후보에서 물러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제 9번과 10번만 남은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정의당 의원 2명이 그만두게 됐으니까 그럼 승계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양경규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하고요. 그다음에 이자스민 전 새누리당 의원이 승계를 하게 되는데 좀 주목되는 거는 이자스민 전 의원이에요.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 새누리당 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은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으로 보수 정당인데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력이 특이하다라고 할 수가 있죠. 제 기억이 맞다면 박근혜 비대위원장 시절 그때 아마 저 의원을 했을 겁니다. 그때 들어왔고 또 필리핀에서 귀화한 인물이거든요. 이제 귀화한 사람 중에 최초 국회의원이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정의당으로 2019년 11월에 넘어왔는데 보수 정당에 있다가 정의당으로 와서 비례대표가 되는 그 사례로도 굉장히 좀 특이하고요. 비례대표를 2번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그렇죠. 역시 좀 특이한 건데 물론 이제 비례대표를 좀 여러 번 한 사람이라고 치면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있긴 하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 요렇게 왔다 갔다 했지 정의당까지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요 최초 사례로도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자스민 의원 비례대표 순번 제일 마지막인 10번을 받았는데도 그 이제 예상 밖으로 앞에 많은 사람들이 나가니까 결국 의원을 2번째 재선 의원이 됐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오늘 박순봉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종철의 전격시사 2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3부가 이어집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그리고 성기영은 경제쇼.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여러분을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 주말 오후 5시 5분 정보를 업그레이드한 성기영의 경제쇼 플러스. 일주일 내내 함께 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전종철의 전격 시사. 한 주간 가장 뜨거웠던 정치 키워드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이종훈의 정치 공부, 이종훈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 정치권을 강타한 뉴스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충돌이었습니다. 또 충돌 이틀 만에 두 사람이 전격적으로 만나서 갈등 봉합에 들어가면서 당정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당정 관계입니다. 평론가님, 당정 관계를 얘기할 때 가장 바람직한 모습을 우리가 보통 협조하고 견제하는 관계다 이렇게 많이 말을 해요. 네. 근데 그게 현실에서 잘 일어납니까? 대통령께서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네. 우리나라 이 제도하에서는 과거에는 당청 관계 이렇게 불렀잖아요. 이제 청와대하고의 당 관계 이렇게 불렀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제 아시다시피 제왕적 대통령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대통령 1인에게 권력이 좀 많이 집중이 돼 있죠. 여당하고 관계에 초점을 좀 맞춰보게 되면 우리나라 정당은 당내 경선에서 대선 후보가 결정되는 순간부터 그 대선 후보에게 당 대표와 같은 동일한 권한을 일단 부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선거 전반에 대해서 이제 권한을 갖게 되는 거고 대선 끝나고 나면 이제 당 대표에 해당하는 지위는 사라지지만 사실은 당 대표 위로 올라가는 거죠. 네. 서열상, 권력 서열상. 그러니까 이제 당하고의 관계 부분에서도 약간 수직적 관계가 기본적으로 형성이 되는데 여기다가 또 이 대통령에게는 국회의원들이 겸직할 수 있는 국무위원 임명권이라든가 이런 게 또 있단 말이에요. 네네. 또 혹시 선거에 나갔다가 총선 같은 데 나갔다가 낙선했을 때 갈 수 있는 정부 산하기관의 이사장, 사장 자리 이런 거에 대한 임명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이제 경력 관리도 해줄 수 있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들로서는 자연스럽게 이제 그 대통령을 좀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게 당정 관계가 수직적이 아닌 수평적으로 돼야 의사소통 구조도 원활하고 국민 네. 목소리 더 가감없이 전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의회제 국가가 아닌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 주도형 당정 관계는 그 자체로 사실은 문제될 게 없다는 또 의견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 대통령에게는 상당한 권한이 있는 건 맞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보기에는 완벽한 수평적 관계라는 건 미국에서도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그 기울기가 어느 정도냐 하는 건데 예. 이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거의 이제 절벽 수준으로 수직 관계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거고요. 대통령제를 채택한 선진국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나라하고 미국 정도 있고 사실은 대부분은 후진국에서 이제 대통령제를 많이 채택을 하고 있는데 그런 나라들은 우리나라보다 더 제왕적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그래서 그게 이제 한 준거가 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경우 정도처럼 이제 약간 좀 지금 현재 너무 과도하게 수직적인 관계를 그냥
좀 수평화를 좀 하는 작업 정도 그런 정도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고요. 내각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여당 당수가 총리직을 수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 여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장관직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당정 관계가 뭐 거의 한 몸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죠. 다만 이 총리가 그렇다고 해서 뭐 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다 장악할 수 있느냐? 그건 좀 다르죠. 이제 주요 선진국의 이제 그 내각 채택한 국가들을 보게 되면 총리도 뭐 이 지지율이 막 떨어지거나 네. 당 소속 의원들로부터 신망을 잃으면 곧바로 또 교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 뭐 당정 관계가 수직적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과거 권위주의 시절 이제 당정 관계를 보면은 대통령이 제왕적 총재로 군림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 사실상 여당은 이제 좌지우지 했었는데 과거를 좀 돌아볼까요? 네. 그때는 사실은 야당도 총재가 거의 제왕적이었었죠. 아, 그런가요? 네. 정당 구조 자체가 이제 그때는 그랬습니다. 거의 뭐 공천의 정권을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요. 예. 그래서 박정희 전 대통령부터 일단 뭐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 거쳐서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까지 대통령이 여당 총재직을 겸했습니다. 네. 그야말로 이제 당정이 일체, 뭐 요즘 말로 원팀, 뭐 이런 이제 식으로 운영이 됐던 거고, 이런 오랜 그 관례가 깨지기 시작한 것이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10년 10월달에 총재직을 내려놓은 것, 이게 이제 중요한 계기가 이제 됐습니다. 그때 재보궐선거 이제 패배로 당내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하면서 총재직을 그때 내려놓으셨죠. 그게 이제 일종의 약간 터닝 포인트 같은 게 이제 될 수 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노무현 정권 때 당정이 비교적 수평적 관계로 변화했다 이런 평가도 일부 있었어요. 실제로 네. 그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사실은 그 정치 개혁에 대한 그 열망이 굉장히 뭐 여론상으로도 뭐 폭증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정치권에서도 그래서 정치 개혁,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정당 개혁, 그래서 이제 당권 대권 분리. 그 얘기가 이때부터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화를 더 완성시켜 나가려면 당권 대권 분리해야 된다. 그런 주장이 그 당시 굉장히 많았던 거고요.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2002년에 당정 분리를 그래서 딱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을 장악해서 이제 의회를 지배하는 것, 이거는 뭐 유신잔재다. 뭐 이러면서 이제 중대 결단을 그 당시에 이제 내렸던 거고요.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직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도 이제 그 총재직 그만둔 데 이어서 또 그 즈음에는 또 민주당을 아예 또 탈당을 해버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제 그랬던 거고, 그 속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도 두 차례나 탈당하는 그런 전례를 남기셨죠. 열린우리당 그 당시 이제 여당을 좀 인위적으로 그때 만들었잖아요. 그 네. 만드는 과정에서 새천년민주당, 그 전에 이제 직전 여당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걸 탈당을 했었고, 또 이제 임기 후반에 가면서 이제 뭐 열린우리당에서도 또 마저 탈당하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이 이제 이어졌습니다. 뭐 당정 분리가 그때부터 사실은 좀 이제 전례가 좀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됩니다. 그럼 역대 정권에서 당정 갈등이 가장 심했던 건 언제였나요? 역설적이게도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면 수평적 관계도 노무현 전 대통령, 네. 가장 최악의 당정 관계도 노무현 전 대통령 때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도하게 민주화됐던 상황, 뭐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고, 이제 새로운 여당으로 이제 열린우리당을 이제 그 만들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과거 이제 전직 대통령들하고 달리 총재직도 맡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 예. 완전한 당정 분리를 이제 모범적으로 해보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딱 그렇게 했던 건데, 그런 속에서 이제 뭐 당시 탄핵 이제 이 진행되는 절차가 있었고, 탄핵 역풍이 불고 이러면서 대거 이제 열린우리당에 이제 그 초선 의원들이 당선이 됩니다. 이른바 그 당시엔 탄돌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했었는데, 그런 명칭이 있었죠. 108명이 이제 초선 의원들이 들어왔는데, 이분들이 지금 현재 최근에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이른바 이제 86 운동권 세대들이죠. 그렇죠. 뭐 아시다시피 진보 선명성이 굉장히 강했고, 그러다 보니까 당 지도부의 통제에 잘 따르지 않는, 그야말로 통제가 거의 불가능한 그런 그 상황으로 이제 치닫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당청 관계에서도 대통령의 사소한 실수도 그냥 뭐 안 넘어가고 막 비판론이 혼무를 이루고,
뭐 그야말로 요즘 얘기하는 내부 총질이 좀 난무하고. 네. 예. 그런데다가 이제 임기 말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레임덕까지 맡게 되니까 당 내분이 심해지면서 이제 탈당까지 막 이제 이루어지죠. 그래서 새천년 민주당하고 이제 다시 합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움직임도 나오고. 네. 결국은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해서 통합민주당이 또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그 과도기적인 그런 이제 내분 이런 상황을 이제 겪었던 건데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기 말에는 이렇게 한탄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 네. 대통령이 여당에 대해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아무런 지렛대도 없으니 어느 나라보다 힘없는 정부 수반이다. 나 힘없는 대통령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군요. 네,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요즘 얘기를 좀 해볼게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른바 이제 핵심 관계자죠. 윤핵관이라는 단어도 이제 등장을 했고요. 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윤리 징계가 내려지면서 수직적 당정 관계 염려하는 이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그 이후 상황을 이제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이제 지도부를 이제 다시 만드는 과정에서 전당대회가 이제 진행이 됐고. 예. 그때 이제 뭐 나경원 전 의원이라든가 뭐 이제 기타 등등 또 많은 분들이 도전하려고 했는데 막 주저앉히는 과정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친윤계 김기현 지도부를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른바 윤핵관들이 이제 많이 활동을 하게 되죠. 이제 그러면서 더욱더 이제 그 윤석열 정부 하에서의 이제 당정 관계가 수직화됐다. 이제 이런 이제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당이 지금 상당히 위기에 처해서 지금 이제 비대위 체제로 넘어간 그런 과정이긴 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충돌을 했고 또 이틀 만에 갈등이 봉합 국면에 이제 들어갔고. 네.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한동훈 비대위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김기현 체제 이제 붕괴 이후에 비대위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이제 그 당내 논의가 있을 때 이제는 혁신형 비대위로 좀 가야 된다. 내지는 이제 통합형 비대위. 그래서 친윤계가 주도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좀 예. 친윤 비윤이 좀 조화를 이루는 그런 통합형 비대위로 이제 가서 당정 관계가 조금 수평적으로 바뀌도록 그렇게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결국은 이제 또다시 친윤 지도부를 이제 선택한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게다가 뭐 아시다시피 한동훈 이제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 있을 때부터 윤석열 대통령하고 오랫동안 이제 뭐 상사와 부하 이런 이제 그 구조에서 함께 일을 해왔던 바도 있고 또 이 정부 들어서는 뭐 거의 지금 뭐 그 왕장관 이런 이름이 붙일 정도로 제2인자 뭐 이렇게 이제 여겨졌던 이제 인물인데 그런 한 위원장을 이제 선택을 하는 바람에 그 사실은 당청 관계가 김기현 지도부 있을 때보다 오히려 더 수직화됐다. 그런 이제 지적이 있었고 과연 이제 이 상태에서 비대위가 이제 총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좀 대통령실과 약간 거리두기를 하면서 좀 중도층을 끌어모을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회의론이 좀 이제 적잖게 제기가 됐던 그런 건데요. 것이 네. 있었는데 이번에 이 충돌을 보시니까 어쨌느냐 이거죠. 예. 의미가. 이제 예. 그 과정에서 이제 이번에 이제 뭐 충돌이 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충돌 초기에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실에 뭐 사퇴 요구가 있었는데 내가 거부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보기에 그러면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독립만세 하나보다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좀 그 대통령실하고 좀 거리를 두면서 총선 그 중도층 잡기에 나서는 거 아닌가. 뭐 이른바 차별화를 시도하면서 그렇게 가지 않을까 여겨졌는데 근데 생각보다 빨리 봉합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차별화 시도했던 게 이게 맞냐. 그리고 결국은 차별화에 실패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반면에 이제 이런 그 반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차별화 그 자체만이 이제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차별화의 모습은 보여준 상태에서 어쨌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같이 국정의 파트너로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아주 화끈하진 않아도 그런 식으로 이제 절충을 해나가고 봉합을 해나갔다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봉합이란 표현을 이제 쓰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그 논란 이후에 네. 이제 봉합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보인 모습,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제 그 서천 특화시장 그 화재 현장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만난 자리에서 이제 굉장히 깍듯이 인사를 하고 뭐 이런 장면들이 이제 보도를 타면서 이 한 위원장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는 여전히 뭐 수직적인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이제 지적이 한편에서 나오는 거고요. 또 반면에 이제 한 위원장이 사퇴를 결국 하진 않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한 위원장이 판정승한 거다. 그래서 조만간 또다시 뭐 차별화에 나서지 않겠냐. 이런 관측까지 좀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44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시내 간선도로 곳곳으로 출근 정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신내 나들목에서 원릉 분기점 사이 양방향으로 정체되고 있고요. 내부순환도로 성산 쪽으로는 홍지문 터널에서 성산 램프 사이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은 행주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 정체되고 있고요. 반대 일산 쪽은 무대 나들목에서 암사대교까지 주춤합니다. 이후 구리시계에서 영동대교 사이로 정체되는데 이 올림픽대교에서 잠실 철교 부근 1차로에서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어서 차로 변경 잘 하셔야겠습니다. 강남 순환도로 램프 성산 방향으로는 본선 진출 부근에서 서해안고속도로 진출 사이입니다. 추돌 사고 나면서 부근으로 주춤합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한 주간 있었던 뉴스 중 KBS 황정호 기자의 시선으로 고른 뉴스들 한 주간의 랭킹 뉴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황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뉴스입니다. 어제부터 사실상 통신 3사의 과점 체제인 통신시장에서 제4 통신사를 찾기 위한 경매가 시작됐습니다. 정부가 최저 경매 가격을 낮춰주고 의무 기지국 수도 줄여줬는데요. 시작부터 우려가 많다고 해요. 네, 일단 어제 경매 1일차 결과부터 짧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적격 판정을 받은 건 이제 참여 신청을 낸 3곳, 뭐 세종텔레콤, 스테이지X, 마이모바일 컨소시엄 3곳이었는데, 일단 이 경매 방식이 최고가를 써내는 사람들 50라운드까지 가서 이제 최고가를 써내는 사람이 낙찰받는 이제 오름 입찰, 그리고 거기까지도 결정이 안 되면 정부가 어느 정도 입찰 가격을 또 제시하면 사업자들이 그걸 검토해서 최고가를 써내는 밀봉 입찰, 이렇게 혼합 방식으로 시작을 하는데, 일단 어제 입찰 오름 방식으로 6라운드까지 진행이 됐거든요. 네네. 그런데 어제 이제 1일차 세종텔레콤이 중도 포기하겠다라고 선언을 해서 일단은 이제 2파전으로 오늘 다시 시작이 될 것 같고, 아까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최저 경매 가격을 742억 원으로 낮춰줬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통신사들한테 2천억 원 넘게 최소 낙찰 가격을 이제 제시하는 거에 비하면 한 3분의 1 정도. 네. 그리고 의무 기지국 수도 6천 개 정도를 3년 안에 이제 마련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 개수도 거의 저희가 기존에는 15,000개 정도를 요구했었기 때문에 이것도 좀 대폭적으로 줄여준 거고, 또 신규 사업자다 보니까 이 신규 사업자가 안착할 때까지 그 세금 금융 지원도 4천억 원 정도 하겠다고 이제 밝혔기 때문에 좀 파격적인 특혜를 준 거다라는 게 있었고요. 일단은 정부가 이렇게까지 제4 통신사를 이제 만들어서 통신 시장 경쟁을 좀 촉진해 보겠다라고 하는 게 이른바 이제 매기 효과를 노리는 건데, 이 참여 법인들이 정말 매기가 될 수 있냐? 이 논란이 지금도 계속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사실. 그렇군요. 저희가 사실 이제 업체들을 살펴볼 때 기업의 재무 건전성 이런 걸 볼 때 전자공시 시스템을 많이 보게 되는데, 사실 지금 이미 세종텔레콤은 중도 포기를 했지만 대부분 영업 손실이 너무 많고 사실상 자본 잠식 상태였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좀 우려가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적격 판정을 받긴 했는데 실질적인 사업을 수행한 능력이 안 보인다. 이런 것들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계속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렇군요. 다음 뉴스입니다. 네. 황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내 휴대전화로 전화했는데 다른 사람이 받았습니다. 비슷한 번호도 아니었다고 하고요.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에서 껐다 켜보라 답변을 들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사실 저희가 제보를 받고도 이게 무슨 일이지라고 이제 저희도 황당을 해서 이제 전화를 해서 처음에 사전 취재를 할 때 그러니까 아내분께 전화를 거셨는데 아예 모르는 사람 그리고 전화번호 뭐 뒷자리나 끝자리가 비슷한 사람도 아닌 거죠. 아예 전혀 다른 번호를 가진 사람이 이제 연락을 받아서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그 사람 영문을 모르고. 네. 그래서 이제 이럴 수 있으니까 한번 넘어갔는데 또 완전 다른 사람이 또 전화를 또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KT 통신사를 이용하는 분이었는데 그래서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 스마트워치랑 혹시 연동이 좀 잘못된 걸 수도 있다. 그래서 껐다가 전원을 껐다 켜보라. 저희가 컴퓨터 재부팅 하듯이 그런 답변을 들어서 이제 그렇게 한번 해봤는데도 또 똑같은 일이 며칠 동안 반복이 된 거예요. 근데 심지어 이 아내분이 뭔가 중요한 연락을 기다리는 게 있었는데 그 연락 자체가 다른 사람한테 가는 그런 황당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취재진이 실제로 가서 만나 뵙고 또 똑같이 실험을 해봤거든요. 옆에 아내분께 전화를 해보니까 휴대전화가 울리긴 하는데 실제 통화는 또 다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네. 그 사람도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죠. 계속 그렇군요. 다른 분들 연락이 와서. 그래서 KT 쪽에 저희가 취재를 해보면 일단 이상 동작이 좀 발생한 건 같다. 근데 정확한 원인을 이제 파악하려면 이제 그쪽 통신사에서도 그 원인을 파악해야 되니까 지금 현재 조사 중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요즘 온라인에서 녹말 이쑤시개를 튀겨서 먹어보는 챌린지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결국 식약처가 입장을 내놨어요. 그 녹말 이쑤시개 아시죠, 앵커님도? 저희가 식당 가면 나무 이쑤시개 말고 약간 이제 말랑말랑한 녹말로 된 그러니까 이쑤시개. 어쨌든 먹을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에 하나 먹으면 안 된다라는 이제 문구들이 다 있긴 한데 사실 이제 녹말 이쑤시개 재료 자체가 뭐 옥수수나 뭐 이런 감자 녹말이긴 하니까 식용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드는데 이게 사실 시작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명 유튜버들이 이 튀김을 튀겨서 이제 먹방을 이제 올리면서 이게 유행이 된 건데 네. 조회수도 높고 관심도 높아지니까 점점 이제 뭐 일반인 분들 뭐 이런 분들도 이제 이걸 한번 해보고 재밌다라고 하면서 블로그나 이런 데를 찾아봐도 뭐 단순히 어린 친구들이 아니라요. 뭐 남편이랑 같이 뭐 녹말 이쑤시개를 튀겨보니까 너무 색다른 맛이었다. 중독성 있는 맛이다. 뭐 이런 다양한 후기도 올라오고요. 이제는 이 튀김에 뭐 핫소스라든지 다양한 소스를 넣어서 같이 먹어보는 그러니까 정말 다양하게 지금 계속 유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녹말 이쑤시개는 위생용품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한 거지만 위생용품 기준이나 이제 제조 규격에 따라 관리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먹지 말라는 그 문구가 있고 그래서 지금 아무 방학이고 이러다 보니까 어린 자녀들까지 이쑤시개를 튀겨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아지나 봅니다. 그래서 결국 식약처가 주의를 당부하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쑤시개는 식품이 아니다. 위생용품. 이 기준과 규격을 설정해서 안전성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성이 검증된 바 없으니까 섭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뉴스입니다. 불법 도박으로 번 돈으로 피카소, 백남주, 이우환 이런 유명 작가들의 작품까지 사모은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어요. 네, 뭐 피카소, 백남준, 앤디 워홀 뭐 이후한 이렇게 이름만 들어도 아는 유명 작가들의 작품이 거의 뭐 몇 점씩 걸려 있었고 이게 이제 검찰이 그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진을 이제 압색했을 때 추징 보전 압수 목록으로 이제 나온 건데 네. 이게 부산지검에서 도박 사이트 운영하면서 자금 세탁한 이제 4명 구속하고 5명 불구속 기소한 이제 그 사건인데 사실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서 뭐 이런 자금 세탁하고 이런 경우들은 참 많았지만 이 사람들은 한 550억 원 정도 범죄 수익을 올렸는데 불행 중 다행인 건 한 530억 원 정도를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뭐 미술품을 산다든지 40억 원짜리 차, 고가의 차를 산다든지 그리고 타이어 회사를 아예 차려서 또 거기서 뭔가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또 어선도 3척이나 샀거든요. 엄청나게 벌었군요. 엄청나게 벌고 또 엄청나게 실물 자산으로 또 만들어놨기 때문에 돈 세탁도 또 지능적으로 했고 하지만 다행인 게 이제 실물 자산들이 많아서 그나마 추징을 거의 대부분 했다라는 데 의의를 좀 둬야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이 환자를 학대하는 사건 잘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환자 입에 테이프를 붙이는 등 비인간적 처우를 해온 사례가 드러났어요.
맞습니다. 일단 두 사례가 이제 저희 보도에 나간 건데 한 환자는 10대인데 뇌질환을 가지고 있어서 의사소통이 좀 힘든 환자인데 간병인이 때리거나 또 침대에 내던지거나 이런 좀 학대 행위가 CCTV에 잡혔는데 사실 이 행위가 이제 인지가 되고 병원에 보고를 했는데도 병원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거죠. 환자와 간병인이 뭐 그냥 이동을 할 때 휠체어를 사용하라. 그러니까 이 정도 그냥 지시만 했는데 취재진이 물어보니까 환자가 뭐 심하게 다치지 않았고 사실상 간병인이 환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지는 일은 좀 흔하다라는 이제 답변이 돌아왔고요.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동이 힘든 80대 이제 노인분 입에 테이프를 붙여서 좀 충격을 줬는데 사실 이거는 자꾸 이제 변을 입에 넣으려고 하셔서 어쩔 수 없었다. 뭐 이런 해명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왜 이렇게 폭행이 반복되고 있어요? 간병인에 대해서 그건 좀 짧게 말씀해 주세요. 간병인이 사실 이제 제도권 밖에 있거든요. 관리 감독이 전혀 되지 않는데 간병인 협회에 소속이 돼 있긴 한데 사실 이거는 간병인은 병원에 파견 근무를 하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뭐 소속 근로자가 아니니까 당연히 관리 감독을 받지 않고 협회의 관리 감독을 받지도 않고 또 그리고 뭐 조선족 분들이 많이 돌아가면서 사람도 부족하기 때문에 돌봄의 질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지침을 이제 만들어서 뭔가 시행을 할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니까 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좀 그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유튜버의 영향력이 커지면 행동 하나하나가 주목받게 됩니다. 최근 한 인기 유튜버가 상도덕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어떤 일인지 짧게 좀 설명해 주세요. 80만 유튜버가 이제 자기가 인생 경험을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탕후루가 요즘 유행이니까 탕후루 가게를 자기가 개설을 해서 한번 가게를 운영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데 바로 옆에 기존 탕후루 가게를 열고 있는 그곳에 굳이 옆에다 이제 가게를 하겠다고 한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비난을 또 많이 받고 살인 예고까지 받아서 지금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 주간의 랭킹 뉴스 KBS 황정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바른 시선. 전종철의 전격 시사. 최근 SNS에서 신기술에 투자하라는 광고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명 대학 경제학 박사가 직접 나와서 추천하기도 하는데 알고 보니 가짜 박사의 유령 사업이었습니다. 유망업종, 고수익, 원금 보장 이런 문구를 보면 일단 의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불법 업체들은 실제 있는 회사를 사칭하거나 각종 증명서를 위조하기 때문에 반드시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등에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1월 26일 금요일 전종철의 전격시사 여기서 마칩니다. 저는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